네, 인천 송도구제도 지역구는 정일영입니다. 우선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이 하는 총재가 워낙 그 막중한 자리라서 알고 계시죠? 요즘 이제 경제가 특히 중동정세 때문에 아주 어렵고 그렇죠? 예, 그 마이크 가까이서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한국은행 우리나라 중앙은행인 것도 알고 계시고 당연히 중앙은행의 의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네. 예, 그 저 마이크 가까이에서 중계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들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 이제 재정 정책하고 통화 정책이 두 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통화 정책을 책임지고 계신데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나 이제 전문성 이런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이제 개인 신상도 조금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해야 되겠죠. 이제 한국은행이 국민의 은행이니까 우리 국민 감정 정서에도 좀 부합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렇지만 뭐 옛날 뭐 40년, 50년 전에 우리 총재의 직무에 그게 큰 관련이 없는 거 가지고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의혹들은 해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우리 후보자님은 국제적인 전문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국내 경제에 대한 전문성, 그러니까 이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셨지만은 거시경제 지표로만 대한민국을 볼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민생경제, 지역경제, 서민, 취약계층, 청년들의 그런 취업의 어려움 이런 것 좀 알고 계십니까? 간단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현장에서 부족한 점을 채우고 이 보완해 나가. 저는 우리 한국의 나가겠습니다. 총재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우려 내지는 걱정, 국내 이런 문제를 잘 알 수 있을까? 라는 게 이제 세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 후보자님이 지난 20년 동안 국내 거주한 게 20년 동안 11개월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가족, 배우자, 두 자녀 모두 외국 국적이고 그것도 맞고요. 네. 예. 그리고 어쨌든 금융자산 중에 92.3%가 외화 표시 자산이고 집도 뭐 세 채인가 갖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좀 해명을 정확히 해주시고 뭐 집도 이제 매각으로 내놓고 계시고 외화 자산 문제도 해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국민들이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가 국민이 은행의 총재라는 자리니까 좀 해명을 정확히 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책적인 질의를 하면 첫째가 환율인데요. 환율 우리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요거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환율이 제가 보면서 우리 후보자님이 그동안 서면 답변과 언론 보도를 보면 환율에 대해서 큰 걱정을 안 하신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은 시장 안정화 장치가 충분하다. 현 상황에 대해서 큰 우려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위원님, 제가 발언 내용은 이제 우선 먼저 과도한 환율 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의 환율 1,400 몇십 원, 1,480원, 70원 이 환율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그 적정 환율보다도 이제 환율이 쏠림이 있는가 또 그러니까 제가 다른- 드리는 말씀 환율이 높아요. 예, 시원하게 환율 높은 걸 답변하셔야 가지게 돼. 됩니다. 예, 높아요. 높으니까 어떻게 무슨 문제? 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특히 네. 중소기업 서민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환율을 방어할 책임이 한국은행 총재에 있잖아요. 지난 3년간 환율을 보면은 계속 환율이 높아요. 제 생각에는 한 1,300원대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확한 그 수준 자체는 제가 언급드리는 게 이제 적절치 않은데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는 환율이- 총재를 취임하셔서 네. 이제 그런 말씀하신 건 좀 이해가 가는데 아직은 후보자 입장이니까 환율에 대한 그 소신을 좀 밝히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율 그저 외환 보유고 다음 저 화면 보면 알겠지만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도 뭐 상당히 많다, 걱정 없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외환 보유고도 요즘 같이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상태에서는 절대 액수가 보다도 전체적으로 세계 우리 12등으로 떨어졌던데 액수 면에서도 좀 더 줄었고 외환 보유액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든지 좀 걱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환 보유고의 이제 목적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예, 지금 환율 외환 보유고가 환율 등등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이제 문제가 없다고보다도 이제 환율 보유고를 이렇게 평가를 할 때 경제 충격이 왔을 때 얼마나 그 완충 작용을 할 수 아니 있는가. 답변이 이제 좀 예, 클리어하지 그런- 않으신데요. 그럼 예. 다른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물가가 한국은행의 역할 중에 물가 안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중동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에 대한 상승 압박, 인상, 상승이 너무나 큰데 물가를 잡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후보자님의 여러 가지 보면은 물가 안정, 그러니까 성장보다 물가 안정, 그러니까 성장을 조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 아니면 굉장히 좀 약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 성장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결코 성장을 가볍게 보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물가 현재- 안정도 중요하지만 네, 성장에 굉장히 중점을 둬야 됩니다. 대한민국 이제 그렇습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이제 그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물가 안정의 토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화 정책의 목적이 그럼 물가 이제 안정을 지금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많은데 후보자님은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없다고 답변을 한번 언론에 하셨죠? 그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물론이죠. 그런 현상인데 경기가 지금 안 네. 좋고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성장은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은 예.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없다. 가능성은 비교적 적은 편인 것 같습니다. 적은 편이다. 예. 그럼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좀 어렵겠죠. 당초 목표치 한국은행 2%로 보았죠. 그렇습니다. 당초 목표가 2%였는데 중동 사태로 인해서 경기는 지금 하방 압력을 지금 계속 겪고 있고.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아까 제가 20년 거주에 11개월 배우자 국정 문제 자녀 왜 금융자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네, 소신껏 네, 네. 국민들한테 시원하게 좀 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계속 그 제 신상 문제로 지금 인사청문회 기간 동안에 국민께 심려를 끼쳐대로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제대로 행정 처리를 못한 제 불찰이었고요. 그리고 다만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고의적인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되면은 모든 지금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신속히 처리를 하고 그리고 한국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겠습니다. 금융자산하고 집은 좀 매각에 내놓으셨죠. 일부 매각한 게 있고. 네, 상당히 지금 처리가 됐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질의가 있으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에 대한 우리 국민의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아주 국제적인 금융 전문가다. 이런 분이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되었다 해서 기대가 크고 저 역시 기대가 큽니다. 앞서 모두 발언으로 인사하신 말씀을 쭉 들어보아도 매우 겸손한 자세로 국민께 당신의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또 앞으로 어떤 각오와 자세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밝혀주셔서 저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언론에서 우리 후보를 가리켜서 실용적 매파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런 진단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이분법으로 매파냐 비둘기파냐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상은 과잉 대응을 하는 것이 소극 대응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또 신속하고 과감하게 금리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소신을 가지고 언론에서는 매파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한국은행의 제1의 임무가 물가 안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매파적 소신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저는 적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구태여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혹시 한국은행법 읽어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제1조의 통화신용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6종가에는 물가 안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제1차 목표는 물가 안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장 동력을 회복하는 것을 경제정책의 제일 목표와 과제로 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재정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또 그러자면 또 금리를 좀 낮게 유지해갈 현실적 이유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뭐 최근에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문제도 있지만 물가 인상 압력이 상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반해서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 안정을 제일 목표로 한 만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을 총재로 모시는 것이 경제 정책의 어떤 균형을 이루는 데에도 필요하다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후보자를 지명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원님. 지금 저 지적해 주신 이 모든 문제가 다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그 언론 인터뷰에 대한 배경은 그 당시가 저 2022년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인플레이션 주요 국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물론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게 이제 맞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반드시 이제 같은 도구로 항상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이제 경제나 금융 상황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저 모두 발언에서도 좀 드렸지만은 지금 통화 정책에 어떤 지금 시험이 아주 오고 있습니다. 지금 중동 사태가 이렇게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물가 압력은 계속 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시적인 충격이어서 이제 금방 가신다고 하면은 통화 정책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지만 오래 지속돼 가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에 반영이 되고 또 근원 물가에 반영이 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고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통화 정책의 역할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기다리면 안 될 것 같고 좀 선제적인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가 2%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미 3월 달에도 그 물가 안정 목표를 상회했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2.7%에 이르고요. 또 OECD도 우리나라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 그러니까 1.8%에서 2.7%까지 상향했어요. 그러니까 물가 인상은 예견된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후보자도 그렇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공급 충격이 왔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네. 그 문제는 일시적으로 올라간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인가, 아니면은 일시적인 충격으로 이렇게 완화해서 다시 목표치까지 가는 것인가, 이제 어떤 그런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충격이 오래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네. 그 네. 후자가 더 그러니까 이렇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글쎄요. 되는 겁니다. 중동 사태가 지금은 조기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전망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설령 지금 당장 중동 전쟁 사태가 종결된다고 하더라도 원유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되고 있는 것이니까 고유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물가 관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후보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래서 제대로 역할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국민의 기대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이제 환율이 너무 높은 것도 좀 걱정 아닙니까?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 보면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하게 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몇 개월 동안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된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면도 있고 또 단기적으로 시장의 또 위험 선호도나
그런 변동도 이제 작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구조적이고 그 이제 국제 포트폴리오 자산 흐름, 자본 흐름 그런 데서 많이 기인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번 3월에 있었던 환율 상승이라든가 또 금융제도 자체가 충격을 맞아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때는 그것 이상으로 또 특히 이제 자본 흐름에 잡히지 않는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작동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선물한 시장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사는 그런 흐름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렇게 오른 걸 보면은 이 위험 회피 또 이렇게 이제 다른 금융 채널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단지 이번뿐만 아니라 작년 4월달에 미국의 상호 관세 문제는 오히려 이제 달러가 큰 폭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엔캐리 청산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24년 8월달 그런 경우에는 특히 보면은 이렇게 기존의 장부상의 자본 유출보다는 장외, 그러니까 장부 외, 부외의 이런 그 파생 상품을 통한 그런 거래가 많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국에서의 NDF 거래가 상당히 이제 큰 몫을 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제 금융 제도 전반에 미치는 환율에 특히 이제 원화의 그 위상이라든가 환율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금융 리스크와 여러 사용자의 이제 그 목적과 다 이렇게 편하게 그 편의를 다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